돌이켜보면 우리의 헌정사는 대립과 갈등과 투쟁으로 얼룩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화해와 용서와 단결의 대화합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민족이 힘을 하나로 모은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언젠가 분단의 시대를 지나간 역사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물가는 더욱 오를 것이고 실업률도 늘어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애국심이 강한 국민, 절대 이대로 좌절할 수 없다는 그런 국민을 우리는 4,500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와 민주주의는 어떠한가? 국민과 함께 울며 일생을 바쳐 만든 대한민국. 김대중이 꿈꾸던 대한민국은 과연 이루어졌는가? 2024년 혼돈의 시대, 다시 김대중에게 묻는다. (1997년) 대통령 선거.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요새 우리 경제 위기에 얼마나 놀라시고 또 당황하고 계십니까? 줄곧 앞서갔던 이회창 후보를 간발의 차로 누른 대역전승 15대 대선. 첫 대선 출마로부터 27년이나 걸린 통한의 승리였다. 대한민국 15대 대통령으로 김대중이 당선된 뒤 가장 먼저 한 일은 반대 진영을 끌어안는 일이었다. 신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김대중을 위해 열린 당선자를 위한 기념미사. 이 자리에서 그는 자축하기보다 상대 후보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특히 무엇보다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은 제가 쉽게 이회창 선생보다 잘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막상 해보니까 절대로 인사말이 아니라 대단한 분이에요. 정력이 굉장히 강하고 이러고 논리에 허점이 없고 이래서 사실 제가 상대하면서 혼났습니다. 우리 이회창 선생께서도 앞날에 큰 영광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좋으시다면 우리 이회창 선생의 앞날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당시까지 정치 보복으로 얼룩졌던 우리 정치사에서 보기 힘든 인상적인 장면이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인사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해와 국민 통합을 지향한 국민의 정부는 그렇게 탄생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새로운 정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김대중의 확고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내외 귀빈 각계 대표 여러분,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번째로 달성한 여야의 수평적 정권 교체. 국민의 정부가 내건 화합과 통합은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취임식에는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전두환도 초대됐다. 인생을 바친 필생의 과업이자 네 번째 도전만에 얻은 결실. 하지만 온 세상의 축하 앞에서 그는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다. 그가 자신의 목숨보다 귀하게 여긴 국민들이 IMF라는 고통 속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잘못은 지도층들이 저질러 놓고 고통은 죄 없는 국민이 당한 것을 생각할 때 한없는 아픔과 울분을 여러분과 같이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을 것도 오직 국민뿐이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땀과 눈물과 고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내 민주화 투쟁의 역사에서 국민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리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건 확신, 이런 것이 없으면 말하자면 아무것도 안 남는 거죠. 세상을 뜨기 1년 전 그는 고향인 신안군 하이도를 찾는다.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나라의 위기를 수습하느라 엄두도 내지 못했던 고향 나들이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도 찾지 못했던 고향 땅을 14년 만에 다시 받게 된 것이다. 김대중만큼이나 고향 사람들의 기쁨도 컸다. 고향의 품은 변함없이 따뜻했다. 고향 마을 후광리에서 따온 후광이라는 아호를 평생 지킨 꿈 많은 소년이 거인이 돼 돌아온 순간. 인생은 생각할수록 아름답다 했던 노정객은 이 자리에서 10살 때 목포로 유학을 떠난 소년과 어떤 고생을 하더라도 아들을 가르치겠다던 어머니를 떠올렸는지도 모른다. 내가 잠자면서 들으니까 이 애가 공부를 잘하는데 여기서 이대로 썩기는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이 목포로 우리 나가자고, 나가서 거기서 뭐 장사라도 해갖고 가르치자. 근데 그때 그 30년대에 그 시골이라는 것은 캄캄한 동인데 거기서 자기가 안정된 생활하고 있는 그 농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자산 놔두고 그러고 목포로 나올 결심한다는 것은 그건 보통 결심이 아니었거든요. 어머님이 그렇게 해서 하니까 아버지가 또 동의를 하시고 그래갖고 결국 목포로 나왔는데, 어머니 그가 그런 결정 안 했으면 나는 오늘날 나는 없는 거죠. 그래서 6.25 이후 이승만 독재 정권은 극심해진 이념 갈등을 풀 역량도 의지도 없었다. 국민들의 고통 앞에서 해운업을 바탕으로 기반을 잡은 청년 사업가 김대중은 결단을 내린다. 정치를 하자. 정치로 독재 정권에 맞서자. 1954년 30이 된 김대중은 그렇게 평생의 뜻을 세웠다. 그리고 이제 그때 결심을 했어요. 정치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공산당한테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민주주의가 해갖고 어떻게 공산당한테 이기냐. 그래갖고 정치를 하기로 그때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6.25 때 죽을라 살았으니까 죽었다고 생각하고, 여기 앞으로 독재하고 한번 싸워보자. 그리고 거지가 되면 어쩌냐. 한번 해보자. 세 번의 낙선 후 국회에 진출한 초선 의원 김대중의 의정 활동은 거침이 없었다. 해박한 지식과 왕성한 활동으로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민주주의와 통일을 설파하는 김대중은 박정희 정권이 가장 꺼리는 정치인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할 때 야당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은 김대중이다. 그러니 이번 선거에 김대중이는 무조건 떨어뜨려라. 여당 의원 10명이 안 돼도 좋고 20명이 안 돼도 좋다. 그러나 김대중이만은 떨어뜨려라. 1967년 목포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한 김대중은 박정희 정권의 정치 탄압의 표적이 된다. 선거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정권의 방해 공작은 극심했다. 박정희 본인도 목포를 여러 번 내려왔을 정도였다. 낮에는 할 수가 없어요. 무서우니까.
그리고 어느 쪽에서 그냥 자꾸 체감인지 모르니까 밤에 주로 했는데 저희들이 그때 그 소주머니에다가 고춧가루를 갖고 다녔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데 겹치면 우선 방패로 쓸 수 있는 거지. 고춧가루 뿌려버리면 눈에 와서 저희 몸에 육체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또 도망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도록 심했습니다. 그리고 선거 운동을 하는 사람 집이다 그러면 그쪽에 있는 공화당 정권에서 국정 정권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매도를 해가지고 지켜 있었어요. 나오는 힘들었죠. 목포에서 재선에 성공한 김대중은 단숨에 유력한 대선 주자로 떠오른다. 영원한 라이벌 김영삼과 이철승, 김대중은 신민당의 대선 후보로 경합을 치른다. DJ와 YS의 첫 번째 대결이었다. 그리고 김대중은 김영삼을 불과 33표 차이로 따돌리며 제1야당 신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다. 대통령 선거 연설 가운데 전설로 회자되는 1971년 장충단 연설. 그것은 돌풍이었다. 겨우 47의 정치인 김대중이 몰고 온 정치의 새바람이었다. 100만 명의 인파는 김대중의 뛰어난 식견과 파격적인 공약에 순식간에 매료됐다. 어느 날 돈 많이 버는 자는 세금을 적게 내고 돈벌이가 적는 중소기업이나 공무원이나 봉급자가 세금을 많이 낸 노동자가 세금을 부담한 이것을 단호히 시정시킬 것입니다. 국가는 의무 교육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어린이만 학교에 갈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무상으로 교육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남북 교류 문제도 김일성이가 전쟁을 포기하고 파괴 분자를 보내지 않는다면 그 전제가 쓴다면 우리 동포끼리 소식이라도 알아보고 체육 경기도 나가고 기자도 왔다 갔다 하자. 뭐가 나쁘냐고 말이야. 서로 100만의 대결이었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 김대중 후보의 유세가 아주 대단히 멋있었고 1971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4대국 보장에 의한 남북 화해 협력, 남북 통일이라는 것이 대단히 획기적이고 대단히 희한이 있었던 그런 안이었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 지성인들한테는 상당히 매료가 됐었고 우리가 지정학적으로는 한반도를 들어서 짊어지고 어디 딴 데로 갈 수도 없고 결국은 이 삼국 사이에 끼어 있고 미국이 여기 와 있고 이렇게 하니까 미국이 여기 와 있는 실세지요. 그러니까 4대국에 의해서 운명이 좌우되고 해서 우리가 평화를 유지한 것도 4대국의 협력과 4대국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통일하는 것도 4대국의 협력을 해줘야 돼. 어느 한 나라가 반대하면 통일은 참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시 말하면 안전과 통일 그리고 번영을 위해서 4대국이 필요한데 특히 그 당시나 아직도 냉전 시대니까 그 말하자면 우리 안전을 위해서는 4대국이 한반도 평화를 보장해야 한다. 또 4대국 입장에서도 한반도에서 어느 한 나라가 지배적인 관계보다는 말하자면 각 나라가 같이 한반도 균형과 그 세력 균형과 안전에 관여한 것이 4대국 이익에도 맞을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하는데 그것이 요새 말한 이제 6자 회담으로 된 거죠. 1971년 대선. 온 국민의 관심이 대선 후보 김대중에게 집중됐다. 하지만 결과는 박정희의 3선 성공. 관권과 금권, 지역 감정을 동원해서 얻은 신승이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에도 겨울이 닥치기 시작한다. 준수하고 이때부터 정치인 김대중도 고난의 길을 걷게 된다. 세상을 놀라게 한 의문의 교통사고. 3명이 사망한 대형 사고 속에서 김대중은 가까스로 생활했지만 이때 얻은 후유증으로 평생 고관절 장애를 앓게 된다.
박정희 대통령은 청와대로 방문한 육해공 해병대 주요 지휘관들에게 10월 17일의 조처는 지금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민족의 살 길을 찾기 위해 1972년 10월 박정희는 유신을 선포한다.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을 무효화시킨 박정희는 유신 헌법을 공표했다. 대통령 간선제로 영구 집권 체제를 만드는 데 성공한 것이다. 유신 2년 차인 1973년 김대중은 도쿄에서 납치된다. 납치의 주범은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중앙정보부였다. 온몸이 꽁꽁 묶인 채 배에 실려 바다에 수장될 뻔했던 김대중. 도쿄에서 납치됐던 그는 엿새 뒤 서울 동교동 자택 앞에서 발견됐다. 눈을 가린 채 버려진 상태였다. 납치와 살해 위기 속에 몸은 만신창이가 됐지만 놀랍게도 마음만은 더 굳건해졌다. 바다 한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로 그 하나님은 실제 계신다는 데 대해서 아주 확고한 신념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난 내 죽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또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그것은 패배가 아니고 맞으면 반드시 승리로서 결론이 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전국적인 내가 죽더라도 역사 속에서 또 우리 국민 속에서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 자신이 마음을 굳히고 또 희망을 가졌던 것이죠. 살아 돌아온 그를 정권은 가택연금한다. 동교동 김대중 자택 주변에는 무려 12개의 초소가 배치됐고 김대중의 가택연금은 14년 동안 55차례나 지속됐다. 뭐 툭하면 같은 임금이었죠. 그럼 이제 가둬놓으면은 참 그건 못할 짓이죠. 그렇게 당하시면서도 절대 흐트러지지 않으셨어요. 일테면은 이 하루 일과가 가택연금 당해서도 평소에 하는 일과가 똑같이 하셔요. 아침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신문을 보시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평소에 이렇게 보다가 가택연금 당해 살아서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들하고 같이 연금 당해 있는 사이에 이제 몇 사람 있죠. 우리가 대화를 나누시다가 서재로 내려가셔가지고 쭉 계세요. 이제 책을 보시고 독서 사색을 하시고 붓글씨를 쓰시고 그 일과가 계속돼 왔죠. 그리고 밤 한 11시, 12시 사이에 이제 올라오시죠. 유신이 끝났다. 긴급조치로 구속 연금됐던 민주주의 인사들도 자유를 되찾았고 김대중 역시 사면 복권된다. 1980년 드디어 대한민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되찾는 듯했다. 하지만 서울의 봄은 아직 당도하지 않았다. 전두환을 위시로 한 신군부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한다. 1980년 5월 17일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김대중은 전격 체포된다. 죄목은 내란 음모죄. 김대중의 혐의는 광주의 5.18 민주화 운동을 대후에서 조종했다는 것. 광주 시민들은 계엄령 해제와 전두환 퇴진 그리고 김대중 석방을 요구하며 신군부에 저항한다. 민주주의를 외친 대가는 무자비한 학살이었다. 광주의 희생은 김대중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는다. 신문에는 이 김대중 체포 보호를 듣고 광주시 몰려들어서 시위를 했는데 계엄령 해제하라, 김대중 석방하라 그렇게 하면서 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하나가 빠진 거예요. 전두환 물러가라는 것은 빼고 그 두 가지만 신문에 나게 했더라고. 그래도 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다는 거
그리고 나를 고소한 데 대한 항의에서 이제 일어났다는 거 이런 것 등에서 너무 충격받았고 잠시 의식을 잃었어. 쓰러져서. 신군부는 김대중을 상대로 회유와 협박을 이어간다. 협력하기만 하면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달콤한 제안이었다. 그것을 보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람들하고는 100분의 한 치도 타협할 수 없다. 이 광주 시민들은 나를 위해서 항쟁하다가 이렇게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자들하고 타협을 하냐 그런 생각이 아주 철석까지 들더라고. 그래서 난 죽자, 죽는 길밖에 없다. 이 자들이 안 하면 죽는다니까 죽자. 아니 그래서 죽은 걸 딱 결심하고 했어. 광주를 진압하고 국가를 장악한 신군부는 김대중을 군사법정에 세운다. 쿠데타를 정당화할 명분이 필요했던 신군부는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을 조작해 쿠데타에 대한 반발을 사전에 봉쇄한 것이다. 북한의 사주를 받았다는 기막힌 누명을 쓴 김대중. 그러나 그는 굴복하지 않았다. 그때 이제 첫 김대중 선생을 뵙는데 그 광경은 참 잊을 수 없는 상황이 완전히 무표정한 표정. 분노한 것 같기도 하고 화난 것 같기도 하고 슬픈 것 같기도 하고 묘한 그런 표정을 짓고 내려오시더라고요. 1심, 2심 이제 대법원은 30인데가 아니고 1심, 2심 재판을 하는데 재판장이 나중에 판결할 때 그 재판장이 입을 뚫어지게 봤어요. 그래서 사형하면 입이 이렇게 찢어지잖아, 사. 그리고 무기하면 무 나오잖아. 입이 나오면 살고 찢어지면 산다, 죽는다. 그런 생각으로 입을 본, 그렇게 그 정도로 맞으면 절박한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나 죽어도 굴복은 안 한다, 타협은 안 한다. 그냥 그런 것이 그 당시 내 태도고 심정이었어. 김대중의 최종 선고는 사형. 다시 죽음의 위기가 그에게 찾아왔다. 조작으로 얼룩진 재판장에서 김대중은 최후 진술로 화해와 평화를 말했다. 자꾸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도 자꾸 밧줄이 목에 걸리는 것이 자꾸 연상이 돼서 참 힘들었다 하는 말씀을 거기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역시 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위협 속에서 그 양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것을 저희들이 느낄 수 있는. 복역 중 건강이 악화된 김대중은 대학병원으로 이송됐고 즉각 연금 조치된다. 당시 전두환 정권은 김대중이 미국으로 출국하면 내란 음모죄로 옥살이 중인 다른 모든 수감자를 풀어주겠다고 제안했고 이희호 여사가 그 협상안을 받아들인다. 정말로 이 제5공화국이 말하듯이 국민 화합을 위해서 억울하게 갇혀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되기를 바라고요. 정치적인 규제자가 없도록 바라고요. 아무튼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되는 그런 말만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아무리 스로건을 민주주의라 할지라도 그걸 실천 안 할 것 같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진짜 실천할 수 있는 지금 당장 되지 않더라도
그러한 성의와 그러한 노력을 보여주는 그것을 좀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망명한 김대중은 전 세계에 군부 독재에 신음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So now it is time for Korean government to change its policy. And the Korean government is asking North Korea to have a dialogue with it. Why not with democratic opponents? We are not begging dialogue. We only want to promote, to develop our politics peacefully and orderly. But if Korean government, Chondoan government doesn't want to have a dialogue with us, that's okay. We must fight. 네, 아주 미국에서 활동 목표는 최고는 미국 정부를 움직이는 거예요. 미국 국회를 움직인 거고, 미국 여론을 움직인 거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미국을 움직여서 독재자를 못 돕게 하고, 도와도 최소한도로 돕게 하고, 그리고 국무성 인권 담당 차관보 같은 실에서는 한국의 인권 문제를 자꾸 부각시켜서 발표하게 하고, 그래서 미국 언론이 또 그런 거 쓰게 하고, 그런 것이 최고 목표였어요. Et son retour et un ancien secrétaire d'État en charge des droits de l'homme. état-identiel en 1971. 1985년 2월 대한민국 정치를 뒤흔든 폭풍. 김대중이 돌아왔다. 전두환 정권의 반대와 암살 우려를 무릅쓰고 2년 3개월 만에 귀국한 그를 전 세계가 주목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다. 공항과 거리에는 김대중의 귀국을 환영하는 인파 30만 명이 모여들었다. 하지만 정권은 단순한 마중조차도 가로막았다. 공항에서 바로 가택연금이 된 김대중 곁에는 그의 안전을 걱정해서 같이 온 미 하원 의원 등 37명의 외국인이 함께했다. 서울의 봄은 더디었지만 기어코 왔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정치범들의 석방과 사면 복권이 이루어지면서 김대중은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됐다.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 쟁취, 6월 항쟁의 민주주의 승리였다.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대통령이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야당에서 군사 독재에 대한 반대 운동을 군사 독재가 끝난 날까지 지속해 왔다는 점, 그 점이 쉽지 않죠. 대개 정치인들이 중간에 변절을 많이 하잖아요. 당시에 군사 정부가 일본에서 납치해서 거의 죽으려고 했잖아요. 거기서 생환에 오셔갖고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민주화를 쟁취하는데 앞장서셨다는 점, 이런 거는 그런 노력들이 모여서 결국 민주화를 이뤄냈다고 봐야 안 되겠어요. 자유의 몸이 된 김대중이 제일 먼저 찾은 곳은 그의 정치적 고향 광주였다. (16년) 만에 귀향. 대중들은 웃으며 그를 환영했고 김대중은 울음으로 화답했다. 그날 그는 꼭 가고자 했던 곳이 있었다.
숱한 죽음 앞에서도 의연했던 김대중이 무너져 내렸다. 전 세계를 설득했던 달변가는 거기에 없었다. 오직 비통한 침묵뿐. 자신의 목숨이 우리의 민주주의가 광주에 빚졌다는 통한의 고백이었다. 본인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5.18 기간 동안에 그 이슈의 하나가 본인이었다. 그래서 본인도 어떠한 5.18에 대한 부채의식을 대단히 많이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이 본인이 있음으로 해서 그 광주 시민들이 더 많은 희생이 됐지 않겠느냐. 그 아까운 목숨들이 무고하게 누명을 쓰고 살해당했어요. 근데 그 광주 5.18이 큰 가치가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학살을 당하면서도 폭력을 안 썼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요청을 하고, 그리고 이 질서를 지켜서 이 난리통에서도 쌀가게라든가 은행이 다 문 열고 있었습니다. 이건 참 광주 사람만 자랑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또 거기서 진탕에서 꽃이 피듯이 거기서 참 그런 자랑스러운 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987년 김대중은 다시 대통령에 도전한다. 여당은 노태우 후보를 내세웠지만 야당은 단일화에 실패했고, 김대중과 김영삼은 치열하게 경쟁한다. 나는 통일민주당이 국민 여러분의 오늘의 이 거역할 수 없는 민의를 존중해서 이번 선거에 김영삼 총재의 출마를 포기하고 이 김대중을 지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김대중의 돌풍은 대선 막바지인 12월까지 이어진다. 당시 150만 명이 모였다고 전해지는 조선대학교 유세 현장. 김대중은 어렵게 쟁취한 대통령 직선제와 부활한 민주주의의 상징이었다. 쉽고 강력한 김대중의 정치 연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만큼 대중은 열광했다. 나는 전두환 정권과 노태우 씨에게 경고합니다. 백성을 깔보지 마라. 광주 시민을 깔보지 마라. 김대중이도 깔보지 마라.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주인이다. 예부에서 경남, 전북, 전남 이런 이 제주까지도 온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인파가 왔었습니다. 인파들 때문에 막 서로 밀고 들어오고 얼굴 보려고 그런 바람에 아마도 도청 유동에서 많은 인파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도청 그랜드 호텔까지 가는데 약 몇 시간 걸렸습니다. 그건 몇 분이면 가는데 엄청난 시간이 한 두서너 시간 걸렸을 거예요. 3시간도 더 걸렸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모셨습니다. 하지만 복병은 따로 있었다. 김영삼과의 단일화 결렬로 폭발한 지역 감정. 1960년대 정권이 심어놓은 지역 감정의 프레임은 더 견고해졌고 김대중은 분노했다. 여러분, 나는 대통령 1000번 못해도 그런 더러운 지역 감정 가지고 대통령 될 생각이 하나도 없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왜 이같이 방해하는 줄 아십니까? 국제정부는 영원하고 단결이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제정부는 여러분들의 힘이 무섭기 때문에
김대중에 대한 영남의 반대는 극렬했다. 유세장은 위험천만했고 김대중은 절규했다. 마산 시민 여러분도 저를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민주주의와 조국 통일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이토록 정치를 망쳐놓았는가? 수많은 이의 희생으로 이룬 민주주의가 왜 이렇게 분열되고 말았는가? 평생 민주주의와 화합을 꿈꾼 김대중에게 지역주의는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었다. 87년 대선요. 87년 대선은 제가 평민당을 마산에서 창당을 해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치렀는데 그때는 참혹했어요. 그때는 뭐 우리 당원들이 마산 이 깡패 같은 사람들한테 두들 맞고 오는 게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벽보를 우리가 붙이고 프랭카드도 우리가 붙이고 그랬어요. 현수막도 우리가 붙이고 그랬는데 가 있으면 벽 오나면 벽까지 다 떨어지고 벽보 다 떨어지고 그럼 가서 또 풀통 가지고 벽보 붙이고 또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저 프랭카드 붙이고 추운데 그러면 그때 이제 깡패들이 와서 두드려 패고 그래요. 우리 당원들은. 그거 뭐 막 봐도 경찰이 뭐 보고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선거를 치렀어요. 선거를 치고 그 결과를 보니까 참혹하죠. 결과는. 이 지역 감정이라는 괴물이 어찌 이렇게 됐나. 이제 87년에 그랬고 92년 선거 역시 마찬가지였죠.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추진되던 신당 창당 문제가 여당인 민정당의 합류로 통합 신당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됐습니다. 일찍 오셨네. 예, 오래간만입니다. 예, 아이고. 김영삼, 노태우, 김종필. 영남권 인사들이 주축이 된 3당 합당은 지역주의를 더욱 강화시켰다. 우리는 중도 민주 세력의 대단합으로 큰 국민 정당을 탄생시켜 정치적 안정 위에서 새로운 정치 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굳은 의지와 사명감으로 21세기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선 당당한 나라를 건설하는 초석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세 번째로 도전했던 1992년 대선. 하지만 지역주의의 벽은 높았다. 92년 대선마저 고배를 맛본 김대중은 결단을 내린다. 정계 은퇴 선언이었다. 저는 이것을 저의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며 저희 패배를 겸허한 심정으로 인정합니다. 저는 김영삼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바입니다. 납치, 사형 선고, 투옥, 망명의 정치 인생 40여 년. 고난에 굴하지 않았던 김대중은 결국 지역주의의 벽을 넘지 못한 채 영국 유학길에 오른다. 기분 좋은 우리 세상을 DJ로 만들어봐요. 이번에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잘 할 수 있습니다. 꼭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준비된 대통령 기호 2번 김대중. 저녁 8시 35분 김대중 후보가 개표시 잡고 처음 선두 자리에 올랐습니다. 1997년 대선, 김대중의 네 번째 대선 도전은 끝까지 치열했다. 40여 차례나 선두가 바뀌는 초접전 끝에 김대중은 대한민국 1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28년 만의 결실이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그의 앞에는
IMF 외환 위기라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있었다. 김대중 정부는 뛰어난 외교력을 바탕으로 IMF를 단기간에 극복해 나간다. 민주화를 위해 그가 겪은 고난, 그리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에 쌓은 신뢰는 가장 강력하고 뛰어난 자산이 된 것이다. 대통령 김대중이 되살리고자 한 것은 또 있었다. 분단 55년 만에 이뤄진 남북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김대중의 오랜 집념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자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한반도에서 쏘아올린 평화와 통일의 꿈은 전 세계를 감동시켰다. 내가 이 비행기 출구에 나와서 다라부에 서가지고 저 먼 산을 바라봤어요. 근데 참 우리 조국 땅 반을 이때까지 못 보다가 처음 보니까 좀 만감이 교차되고 그리고 눈물이 왈칵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땅에 엎져서 내려가서 땅에 엎져서 그 대지에 대해서 이 입맞춤을 하고 싶다 하는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김정일 위원장도 나와 있고 내가 다리가 불편해서 엎지고 일어난 것이 아주 불편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만두었는데 심정은 그랬어요. 외국 기자들도 수백 명 있는데 한 1000여 명 기자를 보내서 기립박수하고 그랬다 그래요. 우리가 공항에서 사업사들 구라파 사람들이랑 자꾸 뭐라 말하면 왜 운동 생활하나? 운동 생활하는 사람이 처음 나타났다. 난 세상에 과거에 중국도 갔댔고 인도네시아도 갔댔고 외국에 비공개도 많이 갔댔고 했는데 나보고 운동 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김 대통령이 어셔서 이제 운동에서 해방됐다. 2박 3일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두 정상은 6.15 남북 공동선언을 이끌어냈다. 남북이 공존하자는 6.15 정신. 화해와 평화의 이정표 속에서 남북 관계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는다. 공동성명에 대해서 완전히 합의를 봤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한반도를 비춘 평화의 햇볕. 그 첫 번째는 이산가족 상봉이었다. 통일에 대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집념은 높이 평가해야 된다. 그거는 그분이 정책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한 정치인이 조국에 처한 분단의 처지를 극복하려고 했던 그분의 노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을 역임하셨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8월 18일 오후 1시 43분 연세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서거하셨습니다. 평생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져 민주화, 자유, 평화와 통일을 우리에게 선물해준 사람. 온갖 탄압과 박해에도 먼저 화해와 용서를 말했던 사람 김대중. 그가 떠났다. 혹독한 겨울과 어둠 속에서도 늘 그 자리에 서 있어 주었던 시대의 횃불을 잃고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
김대중 대통령이 영면에 들기 2달 전인 2009년 6월. 김대중 대통령은 마치 유언을 남기듯 우리에게 마지막 당부를 남긴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마음으로부터 피맺힌 심정으로 말씀한 겁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표입니다, 여러분. 정치인 김대중이 믿은 것은 오직 국민뿐이었고 민주시민 김대중의 최후의 보루는 실천이었다. 탄생 100주년 그는 묻고 있다. 당신은 지금 국민을 믿고 있는가? 행동하는 양심이 되었는가?